제가 준비한 이 강의 교재가 PPT로 100페이지인데 지금 딱 보니까 47페이지 했더라고요. 근데 시간 안에 맞추려고 전달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다 전달을 안 하는 것보다는 만약에 시간이 오버되면요, 그 부분은 제가 따로 구글 줌으로 촬영을 해서 그 보내드릴게요. 일단 정확하게 전달을 해드리는 게 더 저는 우선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 이 앞에서는 메뉴 설계하는 부분들 말씀드렸어요. 메뉴 설계, 또 메뉴명. 지금은 메뉴 설계와 메뉴명을 정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기획을 하면 산출물은 메뉴 설계서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메뉴 설계하는 거 알았고 메뉴명을 정하는 거 알았더라도 산출물 메뉴 설계서를 작성을 올바르게 하지 못하면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여러 가지의 샘플들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구조도 있으니 여기에서 취사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게 일반화된 부분들은 아니니까요. 어떤 거는 메뉴 구조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산출물들은 메뉴 구조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메뉴 구조, 그러니까 주요대한 것들을 메뉴 구조를 하고 여기에 메뉴 상세를 따로 탭으로 붙여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케이스도 있고, 그리고 요거 또한 요거는 금융 쪽 메뉴 구조인데 대웹인데 제가 열 뻔했어요. 요거 반출되면 안 되는 거였어서 어이구 큰일 날 뻔했네요. 보내는 드릴게요. 근데 지금 촬영 중이라서 이게 그렇습니다. 요거는 메뉴 구조 플러스 기능 정의 분들인데 탭을 보시면 메뉴 구조가 있고요. 옆에 기능 정의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메뉴 구조가 있고 옆에 각각의 메뉴별 기능들이 나열되어 있는 이런 형태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또 메뉴 구조와 기능 정의가 분리되어 있는 샘플은 이렇게 메뉴 구조가 있고 이거에 대해서 기능 정의를 뎁스별로 이렇게 원뎁스, 뎁스, 펑션이 인풋이다, 버튼이다, 거기에 대한 코멘트들이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자, 이거는 메뉴 구조와 기능 정의가 통합된 하나의 페이지에서 돌아가는 분들인데요. 예, 이거는 이렇게 메뉴 구조가 있고 여기에 아이디가 있고 타입 몇 페이지 그리고 기능 정의가 같이 붙는 형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기능 메뉴 구조와 기능 정의가 통합된 다른 형태들은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제가 왜 샘플을 보여드리려 하면 표준화된 건 없다라는 거죠. 표준화된 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회사에서 맞게 적합하게 구성하시면 되고, 제 스타일은 여기 산출물 보내드린 거에 맥비 스타일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건 제가 주로 작성하는 포맷이에요. 아까 방금 전에 샘플했던 부분들 이 자체가 저는 메뉴 설계에서 돌리는 부분들입니다. 자, 저는 메뉴 설계 시의 참고는, 그러니까 메뉴 뎁스 설계할 때는 바바라 민토의 논리적 기술이라는 거에 도움을 좀 많이 받았고요. 메뉴명 정할 때는 이 송숙희 씨가 지은 글쓴이의 모든 것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구조화죠. 어떤 논리의 구조화 부분들에서 좀 많이 도움을 받았고, 메뉴명 정할 때는 저기에서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 자, 이제 프론트 메뉴 설계했어요. 이용자 화면도 설계해야 되잖아요. 이용자 화면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제가 생각하는 화면 설계서는 이용자에게 최종적으로 보여줄 서비스의 모습을 비주얼적으로 표현하는 게 저는 메뉴 설계라고 보고요. 좋은 화면 설계서는 기획 요소가 명확히 담겨져 있고 이걸 보는 사람이 정확히 이해된다고 보거든요. 어떤 분들은 비밀 코드인지 나만 설계한 분만 아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 화면 설계는 어떻게 보면 누군가가 디자인하고 또는 누군가가 만들기 위한
개발 쪽에서 뭔가 만들기 위한 부분인 거잖아요. 결국 또 이 이용자, 우리는 수행지 에이전시에 대한 에이전시에서 아니 프론트 쪽에서 기획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게 상사든 아니 윗선이든 내가 기획한 거를 보고 이 화면 설계서를 보고 아 이렇게 만들 거구나 미래의 모습을 예측할 수 있어야 되는 그렇게 한 부분들이 좋은 화면 설계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또 살펴볼 거는 화면 설계하기 전에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거, 또 화면 설계할 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을 거, 그리고 화면 설계한 후에 하시면 좋을 것들을 좀 체크해봤어요. 처음에 화면 설계 전에 고객의 사업의 특성, 서비스 이용자, 주요 기능에 대해서 좀 숙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숙지, 익숙하겠던 충분히 암이란 뜻인데요. 왜? 숙지가 안 된 상태에서 화면 설계하면 빈틈이 많고요. 까이기 시작해요. 사례는 아까 이거 샘플 좀 보여드리긴 했어요. 이거 누가 한 거예요? 기획자가 한 거예요. 기획자가 화면 설계에서 가져왔는데 없어서 요거 6개 나와요. 화면이 6개 나와야 되는데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왜? 제가 봤을 때는 이거에 대한 저희 쪽에 대한 서비스 기획하시는 분이 이해를 못 하신 거예요. 이해를 못하면 이러한 결과물이 나옵니다. 화면 설계, 검토, 의견, 화면 설계에서 다 까이는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100%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또 100%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고객이 어떤 사업군이고 필수적으로 뭘 해야 되는 건지 또 법적으로 뭐 걸리는 게 있는지 없는지 이러한 것들은 좀 벤치마킹 하신 다음에 들어가시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좀 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여기에서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 요 부분들을 좀 하면서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을 서비스 이해도를 많이 높이는 편이긴 해요. 아,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구나. 얘네는 기능이 이게 기능별로 다 적은 거거든요. 이렇게 얘네들은 기능이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서비스가 있구나. 그러면 나는 여기서 어떤 화면을 설계해야지? 이런 부분들이 여기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부분들은 체크하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오시는 화면 설계 전에 처음에 고객의 내용들을 다 아셔라 보다는 숙지하시면 좋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메뉴 구조 설계해야죠. 화면 설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객의 특성을 안 다음에 메뉴 구조를 설계해야죠. 왜? 화면 설계 기준이 되니까. 경쟁성 매치 마크하고 저는 어떻게 한다는 거는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세 번째, 메뉴 구조의 페이지별 화면 아이디 부여해라. 왜? 화면 아이디를 부여하면 몇 개의 화면을 설계하는지 파악할 수 있고요. 화면 관리의 편의성을 좀 높일 수 있어요. 사례, 다른 곳들은 이것도 표준화는 없어서 어떤 곳은 이렇게 해서 이게 화면 아이디, 어떤 곳은 이렇게 분류해서 또 화면 아이디 하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이거는 정답은 없어요. 다만 개인적으로 만든 사람만 알아요. 만든 사람만 알아. 그리고 처음에는 다들 통용이 되다가 결과적으로 몰라요. 이거 뭐지? 그래서 저는 저런 앞에 뭐 이렇게 알파벳을 붙이진 않고요. 그냥 다 숫자로 해요. 숫자로. 예를 들어 요 3.6.13이다. 요거의 의미는 1뎁스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세 번째 뎁스가 있고요. 세 번째 뎁스에는 메뉴가 10개가 있는데 1뎁스 중에 세 번째 메뉴에 그 세 번째 메뉴에 6번째 메뉴 2뎁스가 있고 그 중에 메인 첫 번째 페이지다. 페이지 기준으로. 이 의미입니다. 그리고 다시 1은 정한 거예요. 다시 1은 리스트. 이건 언론 숫자기 때문에 그 구문할 수가 있는 거죠. 언론사는 기사 제목 보고 뷰 페이지 내용 보는 거잖아요.
언론사처럼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 회사에서 다른 어떤 게 있으면 그거 하시면 되고 필요 없다. 그러면 1, 2 이런 걸 없애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예. 7.1.1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뎁스 중에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7번째 메뉴에 첫 번째 2뎁스 메뉴에 세 번째 메뉴에 리스트구나. 이것만 보고도 이게 어느 메뉴에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 메뉴는. 그래서 저는 주로 화면 아이디 같은 경우는 좀 숫자로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숫자로 많이 해야 사람들이 알아둘 수 있고요. 그리고 요거를 그냥 정리해요. 이 메뉴명이랑 같이 주면 이게 1.4.3이구나. 그럼 어떤 메뉴구나. 금방 알아들을 수 있는 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아이디와 동일하게 화면 설계서와 디자인 파일이 좀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디자인 파일 나오잖아요. 누수 같은 거 체크할 때 페이지 단위로 저는 체크를 해요. 페이지가 뭐냐면 어떤 메뉴에 진입을 했어요. 진입을 했는데 디폴트 탭이 여러 개 있는 게 있잖아요. 디폴트로 진입을 한 다음에 이렇게 보여요. 1번이 디폴트예요. 근데 페이지는 하나인데 각각의 탭이 3개가 있어요. 그리고 얘네는 2번, 3번, 4번이에요. 근데 각각의 탭마다 내용이 달라요. 디폴트는 있고 2번 누르면 2번이 보이고 3번 누르면 3번이 보이고 4번 누르면 4번이 보여요. 그러면 저는 이건 아이디는 1-1, 1-2, 1-3, 1-4 한 페이지에 4개가 있는 거죠. 왜? 보이는 게 다르니까. 이게 한 장이 아니라 이 자체를 한 장이 아니라 이용자가 보는 페이지 단위로 구성을 하고요. 이 페이지 단위로 화면 설계를 나오고 그리고 이 페이지 단위로 디자인을 넘버링을 해요. 저희 보면 피그마나 이런 거 보면 이렇게 나오진 않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디자이너 분들이랑 상의를 해서 자 여기에 이거는 한 페이지 한 화면인데 페이지가 4개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 이 페이지를 만들 때마다 케이스마다 1- 메뉴명 필요 없고 1-1, 1.1, 1.2, 1.3 이렇게 넘버링을 해주세요. 그러면 4개가 나와야 되는데 1.1, 1.2 되어 있고 1.4, 1.3 빈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화면 관리를 페이지 누수 관리를 좀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도 이제 메뉴 구조의 페이지 아이디를 달면 관리하기가 여러분들이 화면 설계하기가 좀 쉽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콘텐츠 수집 계획을 세워라. 좀 화면 설계되는데 메뉴 구조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화면 설계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콘텐츠가 없으면 설계할 화면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메뉴별로 수집 방법, 대상 이런 것들 일정을 정하는데 콘텐츠 수집 계획서라는 것들도 체크하시면 좋습니다. 기준은 메뉴 설계의 페이지 부분들이고요. 여기 메뉴 구조가 있어요. 그리고 가급적이 페이지 놓고 수집 방법, 수집 경로, 제공 형체 얘를 어디서 가져올 거냐? 이미지 뉴스 IL, 그러니까 언론사 뉴스 스크랩을 가져온다. 그러면 어떤 뉴스를 가져올 거냐? 이 페이지를 위해서. 이게 신규 제작이냐, 수집 경로는 어떻게 되느냐, 기존에서 재활용하는 거냐, 아니면 신규 제작을 하는 거냐, 그리고 이걸 누가 가져오는 거냐, 게더링 하는 거냐, 이런 콘텐츠에 대한 부분들도 계획을 세워서 진입하시면 좋습니다. 이게 있어야 화면 설계할 수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화면 설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화면 설계 툴 결정하셔야죠. 고객과 타 파트가 화면을 이해하는데 적합한 툴을 사용해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이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 개가 있고요. 주로 사용되는 툴은 산출물 같은 경우는 PPT가 많게 돼요. 산출물 제출하는 것, 특히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아직도 PPT가 많습니다. 산출물을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피그마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PPT에 캡처본 받아가지고 제출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공기관 하신다고 하면 요거는
나는 피그마가 좋아. 내가 좋은 게 아니라 우리 회사 화면 설계할 때 이걸 승인하는 사람, 고객 발주사면 발주사 쪽에서 뭘 원하는지 그러니까 인하우스 같은 경우는 그냥 이건 산점을 제출하지는 않잖아요. 내부에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툴을 쓰든 그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이 공식적으로 산점을 제출한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어떠한 것들을 원하는지, 받기 원하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습니다. 요새 툴 트렌드를 보면 이렇죠. 제가 운영하고 있는 톡방에서 조사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PPT가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아직까지는 PPT가 많이 대부분이고 피그마가 많이 올라왔죠. 작년에 이거 2022년도에 조사한 거고 같은 시기에 조사했어요. 2월 달에 2022년도에 작년에 조사한 거고 이건 올해 조사한 건데 트렌드를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피그마가 30에서 38로 들어갔고 XD는 어차피 어도비가 피그마를 인수했으니까 둘 다 할지 아니면 피그마를 죽인다는 소리도 있긴 한데 그 XD를 죽인다는 소리도 있긴 한데 그건 뭐 아직 나온 건 아니니까요. 아직도 기획 쪽인 전문 UX 쪽보다 기획 쪽에서는 제 지인들은 액슈얼을 좀 선호하긴 해요. 이 부분들이 좀 더 어쨌든 이렇게 툴들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화면 설계할 때 어떤 툴을 할 것이냐 그냥 내가 PPT 원하니까 내가 피그마 원하니까 요새 다 어떤 걸 하니까 그게 아니라 어차피 주고받는 분들이기 때문에 각각의 어떤 툴로 작성을 해야 되는지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섯 번째, 화면 설계 가이드 작성하시면 좋죠. 디자인, UX 디자인 할 때는 디자인 시스템 좀 될 것 같고요. 화면에 사용한 컴포넌트를 미리 선택해야 화면 설계 시간을 줄일 수 있고 2명 이상이 화면을 설계할 때는 화면 구성에 통일성을 줄 수가 있죠. 이런 겁니다. 이 부분들을 미리 어떤 것들을 할지 설계를 해야 된다. 자, 우리 체크박스는 요걸 쓰자. 라디오 포트는 요걸 쓰자. 드롭박스는 요거 쓰자. 텍스트는 이런 걸 하자. 그리고 럼버링이 우리가 페이징 할 때에는 이런 거 쓰자. 이렇게 정해놓는 거예요. 규칙을 정해놓고 여러 사람이 할 때 이걸 갖다 쓰는 거죠. 예, 이렇게. 그리고 탭 형태도 많아요. 탭 이런 형태, 이런 형태, 이런 형태 있는데 박스형도 있고 이런 탭도 있는데 어떤 형태로 가져갈 거냐? 하나의 가이드에서 있는 것들만 따로 모으시거나 아니면 우리는 이번에 이거 탭을 쓸 거야. 그럼 얘네들 다 지우시고 모아주시거나 그러니까 화면 설계할 컴포넌트에 대해서 정의를 해두시면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미결정사항 파악해야죠. 지금 화면 설계하는 거예요. 화면 설계하기 전이에요. 근데 이 화면 설계 하려고 하는데 고객 서비스도 이용하고 툴도 하고 콘텐츠 수출 계획도 세우고 아직 화면 설계 들어간 건 아니에요. 미결정된 사항들, 결정되지 않은 사항들 있잖아요. 화면 설계 시작할 때까지도 결정이 안 된 것이 있다면 나중에 이것 때문에 기획 자체가 변경이 될 수도 있어요. 리스크 관리 쪽이죠. 이거는 PM이나 고객한테 확인을 하셔야 되고 미결정 정서를 작성해서 해당 화면을 설계하기 전에 결정되도록 유도하는 거죠. 왜? 내가 기획을 해야 되는데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게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빨리 결정을 해야 내가 화면 설계를 할 거잖아요. 이렇게 요 내용들을 중요한 거는 요 내용들이 결정이 안 됐다. 근데 화면 설계 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언제까지 해결해 달라. 제일 잘 알고 있는 기획자니까 기획자 또는 PM 쪽이 기획자가 이걸 해야 되는데 나 일정이 언제까지 내가 화면 설계를 5월 5일 날 할 거야. 그 5월 4일까지는 해줘야 돼. 이런 식으로 정리를 본인이 하셔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미결정된 상황 때문에 앞에서 내가 설계한 것들을 되돌리거나 바꿔버린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화면 설계하기 전에 이런 분들도 체크하시고요. 또 어떤 화면을 먼저 설계되는지도 파악하시면 좋습니다. 개발은 메뉴 구조 순서대로 진행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개발 파트에 개발 순서 요청하시면 좋습니다. 퍼트라는 분들인데요. 예. 잠깐 보여드릴게요. 개발 공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개발 순서도 부분인데, 요거는 앞에 있는 거는 날짜, 수작 날짜, 뒤에 있는 거는 종료 날짜, 그리고 가운데 있는 거는 기간이에요. 2일부터 7일까지 2, 3, 4, 5, 6, 7, 6일 동안 DB 설계를 한다. 누가? P, 프로그래머, 개발자 1, 2, 3이 DB 설계를 같이 하고 개발자 하나는 수정자 게시판 이런 성서로 개발을 하고 개발자 2는 이렇게 들어가고 요 27일 날 1과 2가 같이 만나서 CP 관리라는 거를 이제 개발을 하고 개발자 3은 독립적으로 이렇게 진행된다. 이게 개발 순서도인데 이게 화면 설계랑 무슨 얘기냐? 개발하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퍼블리싱 페이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퍼블리싱 페이지 나오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디자인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요새는 뭐 디자인이랑 기획이랑 같이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어쨌든 기획 산출물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피그마를 하든 PPT를 하든 뭐 하든 그러면 디자인 나오기 전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기획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순인 거죠. 개발이 들어가기 위한 어차피 화면 설계에서는 개발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있어요. 결과적으로 프로젝트 종료된 다음에 보이는 거는 개발 기능과 산출물이다. 우리들이 이용자 화면 설계서를 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미래 우리가 만들 모습을 문서화하고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어. 그 증빙하기 위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증빙하기 위한 부분들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개발을 하기 위한 기초 자료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기획 화면 설계서를 만든 순서대로 개발하는 게 아니라 개발은 개발의 순서들이 그러니까 개발이 1부터 5까지 1하고 2하고 3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선행적으로 어떤 거를 개발을 해야 선행 개발을 해야 후 개발이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선 개발을 해야 되는 것들을 확인하는 겁니다. 자, 여기는 게시판 개인화 페이지. 개인화 마이 페이지가 21일이에요. 21일부터 이제 개발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커뮤니티는 13일부터 개발 들어가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개발 들어가기 전에 퍼블리시된 페이지가 있어야 되고 퍼블리시된 페이지 다음에 기획이든 산출물이든 디자인, 기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헷갈리니까 UX 디자인은 일단 제외를 하고 전통적인 걸 하면 화면 설계 나오고 디자인하고 이렇게 들어가면 자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화면 설계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거를 먼저 화면 설계해야 돼요? 마이 페이지를 화면 설계해야 돼요? 아니면 얘를 먼저 화면 설계해야 돼요? 커뮤니티를 먼저 화면 설계되는 거죠. 왜? 개발이 먼저 들어가요, 이쪽이. 얘가 이 앞에 단에서 이미 다 기획 디자인의 퍼블리싱된 페이지가 있어야지만 개발이 들어가는데 없어. 나는 지금 메뉴 순서대로 막 화면 설계하고 있어. 딱 13일 갔더니 없는데? 어디 갔니? 나는 지금 화면 설계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발할 때는 화면 이용자가 그러니까 화면 설계 순서대로 개발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발 쪽과 협업을 문의하셔서 개발 순서들을 받으신 다음에 그 개발 순서대로 진행하시는 것도
예, 좋습니다. 근데 이런 형태도 있고 개발 순서만 받으면 되니까 이런 것들도 개발 순서도예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엇을 하겠다. 기능별로 또 메뉴가 들어가고 날짜가 적혀 있잖아요. 그럼 날짜가 적혀 있기 때문에 이 빨리 앞에서 하는 것들, 요 내용들을 먼저 여러분들이 이용자 쪽에서 쳐내가는 부분들인 거죠. 자, 어느 화면 먼저 설계되는지 확인해라. 또 2명 이상이 화면 설계에 참여할 때는 아래랑 구분하는 게 좋죠. 특히 여러 업체가 참여하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그 큰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개발자가 뭐 20명, 30명, 뭐 50명 붙어서 제가 삼성 앱스토어, 삼성 앱스토어 관리자 최초 할 때 제가 투입했었거든요. 최초 기획자긴 한데 거기 할 때는 업체들이 4개, 5개 붙어요. 기획자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기획자들끼리 메뉴가 되게 이렇게 산재되어 있는데 어떤 게 하나 오류가 있다. 그러면 그 오류가 어디서 난 건지 몰라요. 그런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2명 이상 하실 때에는 각각의 인력들 있고 기능들 있고 체크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업무 배분인 거죠. 2명 이상 할 때 업무 배분. 그리고 재활용할 수 있는 화면 설계서가 있는지도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만든 걸 또 만들면 삽질하는 거죠. 화면 설계를 하는 시간을 줄이는 것도 저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리뉴얼이면 예전에 화면 설계서 구하거나 개인이 보유한 화면 설계서 찾거나 저 같은 경우는 평소에 유사한 사업군별로 화면 설계서를 좀 하는 편이에요. 이거는 관리자 쪽만 좀 모아둔 거고 이거는 언론사 쪽만 쭉 모아둔 거고 요거는 에듀테크 이러닝 쪽 LMS 관리자 모아둔 거고 요거는 영문 쪽 앱스토어는 영문 버전부터 했기 때문에 화면 설계서가 영문 버전이에요. 영어 화면 설계서예요. 영어로 이제 디스크립션도 영어로 아무튼 이렇게 해서 하고 마지막으로 일정 관리를 위해 화면 설계 시간을 체크해라 이런 분들인데요. 화면 설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야 야근 철야 주말을 출근을 줄일 수 있다라는 분들입니다. 기획 WBS를 작성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작성합니다. 우리가 이용자 화면 설계를 하는데 PM이나 다른 쪽에서 자 당신 이거 2주 동안 해야 됩니다. 근데 나는 기획은 내가 하는데 내가 화면 설계 하는데 내가 진짜 2주 동안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기획을 할 수 있는 WBS 어떻게 보면 저희 메뉴 설계할 때 기능적인 많이 쭉 나오잖아요. 그 설계할 부분들을 좀 나열을 해서 내가 지금 2개를 하고 있다. 뭐 예를 들어 A라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B라는 프로젝트에 화면 설계된다. 2개를 같이 한다는 비관치죠. 이랬을 때 얼마나 좀 걸릴 것 같다. 근데 지금 A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하지 않고 B만 하면 어떻게 될 것 같다. 근데 평소 얘랑 에버리지 하면 그 숫자가 나오는데 그 경험치도 있어요. 예전에 경험을 했더니 이거 얼마다. 그 수식을 매기면 얘를 5일, 뭐 3일, 2일 하면 여기에 소요일 에버리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기획해야 될 요소들을 적으시고 여기에 비관치, 낙관치, 근사치라는 걸 입력을 하시면 소요일이 쭉 나오거든요. 그 소요일이 내가 할 수 있는 기간, 그 기획 기간인 거죠. 그럼 그 기획 기간이랑 나한테 내가 이용자 화면 설계를 해야 되는 화면 설계하는 기간이랑 맞춰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2주 동안 해야 돼요. 내가 봤을 때. 근데 회사에서는 3주 동안 하라 그래요. 어떻게 해요? 그냥 하면 되죠. 해피한 거예요. 나이스. 왜 나는 2주 필요한데 3주 동안 하라고 그래? 근데 반대로 나는 2주가 필요한데 회사에서는 일주일 동안 하라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경우 조율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일정을 더 주세요라고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그 근거,
그 근거가 뭐냐? 화면 설계에서 WS를 이렇게 했는데 봤더니 내가 이렇게 비관신 안과치를 했더니 나는 2주 동안 할 수 있다. 그 일정을 좀 조율해 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또는 일주일 동안 맞춰야 된다. 그럼 나 혼자 하기에는 일주일 동안 못 맞출 것 같으니 한 명 이거에 대해서 한 명 더 추가로 같이 쓰면 하차면 일주일 정도 맞출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이런 게 과정이 없잖아요. 그러면 나는 2주 동안 하는 건데 일주일 동안 하려고 뭐예요? 야근, 철야, 주말 출근 이렇게 맞출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화면 설계할 때도 내가 그 화면 설계를 얼마만큼 할 수 있는 건지 이것도 체크하셔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화면 설계 전이고요. 화면 설계할 때 부분들은 저는 메인 화면 설계는 이렇게 합니다. 처음에 그 정보와 서비스 제공 목적을 좀 파악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이용자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뭘 전달하고 싶냐라는 부분들. 이용자에게 전달하고 싶은 정보와 서비스가 뭐냐. 그리고 향후에 어떤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인식되고 싶으냐. 그러니까 어떤 거를 제공했으면 좋겠느냐라는 거고 이걸 제공하기 위해서 내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를 체크하고 세 번째, 해당 정보 서비스를 어떻게 배치를 해야 1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 이건 샘플을 보여드리면 이거는 언론 쪽 분들인데 맨 처음에 헤드라인이에요. 편집. 그러니까 헤드라인 1, 2, 탑 타이틀, 일반, 기획기사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구성을. 어떤 걸 보여주고 싶냐 이런 걸 보고 싶어. 여기 편집이라는 거 헤드라인 1, 2는 주요 기사 있잖아요. 지금 단독 뜬 거, 중요한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편집이라는 거는 처음에 얘네들은 편집팀이 디자인 따로 있어서 아무 사진 쓰는 게 아니라 잘 보이게 헤드라인도 타이틀도 잘 뽑고 여러 가지의 배치나 이런 것들도 해서 편집한 것들이 이제 많이 배치가 돼요. 중요한 기사들은. 근데 얘네들은 탑 매뉴버라는 거는 저희가 아까 메뉴 구조 잠깐 했을 때 경제, 기업, 그 다음에 뭐 자동차 이런 메뉴들 있잖아요. 메뉴들도 각 탑들이 있거든요. 맨 처음에 올라오는 기사들 걔네들만 모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얘네는 그냥 최신순 그러니까 기사가 올라가는 순서대로 있는 거고 기획 기사는 각각 특집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부가 콘텐츠 있고 얘네는 정보성 있다. 한 화면에서 무엇을 보여주고 싶으냐 부분들을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우리가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있느냐 그 다음에 배치하는 거죠. 메인에서 저는 주로 이런 식으로 만칭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화면 설계했는지의 근거 그리고 예쁘니까 이거 말고요. 저기 템플릿이 저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 말고요. 나는 이 화면에서 무엇을 보여주고 싶다. 어떤 거를 보여주고 싶다. 이 화면에 그거를 먼저 생각하시고 그게 정의가 됐으면 이거를 보여주기 위한 내가 지금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있느냐. 아까 저희 콘텐츠 설계했잖아요.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소스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 소스들을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될 거냐. 그래야 여기에 왜 이런 콘텐츠가 있어야 하는지의 근거 제시 그리고 해당 콘텐츠를 그렇게 배치한 근거 제시들이 쭉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용자 쪽에서는 화면 설계가 많은 니즈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 이 부분만 따로 떼어서 진행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브 화면 이건 메인에 대한 분들이고 서브 화면은 이 샘플을 아까 지금 세 번째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 전 유스케이스 다이그램을 많이 합니다. 어떨 때 서브 화면을 하느냐. 자, 요거는 아까 좀 오래된 부분이긴 하지만 최신볼은 대비적인 게 좀 있어가지고요. 예전 볼이긴 하지만 자 봐요. 한스케인 쪽에서 클릭을 했을 때 얘는 약관동의 받았어. 약관동의 받고 약관동의에서 안 하면 야 또 회원가입 한다며 동의해야 돼. 이렇게 얼럿 넣어주고 약관동의를 했어요. 실명 인증 받아요. 실명 인증 안 하면 우리 너 회원가입 한다며 실명 인증 받아야 돼. 했어요.
그다음에 회원 정보를 입력을 해요. 그래서 회원 정보 입력한 다음에 확인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되면 항목에 널값, 널이란 거는 빈값, 필수값, 필수로 저걸 입력해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럼 필수적으로 입력해야 되는 것들이 다 입력되어 있는지, 제대로 정보를 다 받았는지. 그래서 필수적으로 안 넣은 게 있어. 그러면 야, 너 이거 잘못 입력했네. 예를 들어 뭐 비밀번호가 있는다라고 하면 두 개가 동일해야 되는데 동일하지 않다거나 규칙이 어긋난다거나 이러한 분들 다 입력을 했어요. 그 회원가입이 완료가 됐어요. 그러면 회원가입 축하면을 보여줘요. 예전 한스크린에서는 그 축하면에 여성분들 회원가입하면 샘플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샘플에 대한 그 쿠폰? 회원가입하면 회원 축하합니다. 회원 가입했기 때문에 쿠폰 드립니다. 라고 쿠폰에서 클릭하면 마이 페이지 넘어가서 저장되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로그인된 메인 화면으로 넘어가는 게 회원 가입 프로세스예요. 그럼 이게 이용자 화면에는 이건 화면이 아니잖아요. 기능이잖아요. 회원 가입이라는 걸로 클릭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약관 동의와 실명 인증이 한 페이지에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회원 정보, 뭔지는 모르겠지만 회원 정보 입력하는 페이지가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 기능 들어가고 회원 완료를 클릭하게 되면 회원 가입 축하 화면이 있어요. 이용자 화면 기준으로 세 개의 화면이 나와야 돼요. 이 서브 쪽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각각의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들을 또는 플로우 차트나 이런 부분들을 그리시면서 들어가면 화면을 누락하거나 중복하거나 이런 것들 좀 방지할 수가 있는 분들이죠. 그리고 여기에 하면서 약관 동의 어떤 게 들어가지? 이용약관의 개인정보 취급 필수 체크다. 실명 인증에서 어떤 게 들어가지? 사용자 실명 인증에서 올려놨을 때 어떻게 하지? 이렇게 디스크립션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기획자로서 요구사항을 파악할 때 전 요거부터 먼저 그려요. 고객과 같이 플로우를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을 먼저 그리고 이걸 그리면서 궁금한 거를 옆에 넣어요. 어떻게 보면 이거를 화면으로 바꾸면 이게 그냥 요구사항 분석하면서 디스크립션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빠르게 쳐버리는 분들인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 분도 있습니다.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전체적인 플로우를 그리다 보면 이 플로우에서 몇 페이지의 화면이 나와야 되는지를 알 수 있었고 누락과 중복되는 것을 좀 줄일 수 있었고요. 요구사항 파악하면서 아예 처음부터 디스크립션을 좀 채울 수 있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샘플을 보내드리니까요. 보시면서 이런 부분들이 있구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면 설계에서의 유의사항도 좀 있습니다. 이거는 변경이 발생되면 삭제하지 말고 히스토리 남기시는 게 좋습니다. 왜? 관련자들이 나중에 딴소리해요. 딴소리 한다. 이거 왜 삭제했어요? 그때 우리가 삭제하기로 했는데 기억이 없는데요? 뭐 이런 거 있죠. 난 몰라 뭐 이런 것들. 그래서 화면 설계하실 때 삭제라고 하면 이 페이지를 날리지는 마시라는 거예요. 페이지는 날리지는 마시고 그냥 이렇게 삭제 표시. 이 페이지는 삭제가 됐고 신규는 다음 화면 참조한다. 이런 식으로 남기시는 게 좋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삭제한다. 만약에 보기 싫으면 요 원본만 따로. 그러니까 여기를 이런 표시가 아니라 이걸 없애야 되는 어떤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요거는 백업을 해놓으시고 그리고 옆에 이게 왜 삭제가 됐는지 체크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변경사항 발생되면 계정 이력 남기고 관련된 화면 아이디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안 남기면 나중에 찾기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책 메뉴 중에 예스24 메뉴 제정을 한다. 이 예스24 메뉴 제정률에 관련된 화면이 3페이지인 거예요. 아니죠? 3.0, 4.3.0 얘랑 2부터 14까지 메뉴 제정률 하면서 여기에 관련된 화면 아이디, 아까 저는 화면 아이디를 숫자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 숫자에 관련된 페이지가 이건 거예요. 그리고 건강 음식 메뉴가 추가됐다. 추가되면서 얘네들도 같이 추가된 거죠. 이렇게 계정 이력 남기시고 관련된 화면 아이디를 확인하시면
안 남기면 나중에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거 왜 들어갔지? 여기가 추가됐는데 여기에 관련된 화면이 어디에 있는 거지? 이렇게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용어와 설명은 화면 설계서를 보는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용어와 설명을 해라. 나는 아라고 말했는데 쟤는 어라고 들을 수 있거든요. 나중에 싸움 납니다. 예를 들어 나는 화면 설계서라고 하는데 고객은 스토리보드라고 해요. 그럼 나는 다음에 스토리보드로 바꾸죠. 왜? 저 사람은 스토리보드를 해야 알아들어. 이러한 부분들인 거죠. 여기 저는 R&B라는 게 Right Navigation Bar에서 여기에 들어가는 거를 제가 다 하나의 문서로 정리를 해놨어요. 거기에서 그걸 봐라 이건데 이거를 보는 다른 디자인 쪽은 이 R&B를 다른 쪽으로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이용 흐름을 설명할 필요가 있을 때는 화살표 활용해라. 예. 이거 좀 있으셔서 예. 이걸 화면 설계 줬는데 모르겠대요. 그래? 알았어. 이거야. 제가 직접 화살표해서 넘겼어요. 자, 약속된 화면 설계 가이드 지켜라. 왜? 스스로 욕먹을 짓 하지 말자. 분명히 우리는 넘버링 밑에 녹색 얘로 하기로 했는데 여기 앞에 이러한 표시 여기 넘버링 있고 이렇게 뭐죠? 화살표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마지막 이전 이렇게 나와. 이거는 잘못된 거죠. 그리고 디스크립션은 케이스별로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하시는 게 전 좋다고 봅니다. 왜? 나중에 설명 없어도 안 했다고 얘기해요. 물론 아시잖아요. 디스크립션이 있으면 잘 안 보고 또 물어봐. 그리고 어느 순간에 내가 빼먹은 거 있으면 그것 때문에 안 했다 그래.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남이 아닌, 저 개인적으로는 남이 아닌 나를 위해서 디스크립션을 상세히 작성하다 보면 기획에서 추가 수정 누락된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용자 화면 설계할 때 좀 자세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1002, 128, 7134, 81 이게 뭘까요? 우리은행 계좌번호예요. 이걸 왜 했냐면, 제 건 아니고 그냥 이미 적은 거예요. 디스크립션에 대한 분들, 디스크립션은 누군가 보는 거죠. 내가 설명을 쓴 거예요. 내가 설명을 썼는데 내 계좌번호를 이렇게 줬어요. 아니죠. 예를 들어 저희 강의하고 어떤 상황에서 환불하실 때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디스크립션 할 때 디스크립션은 내가 누군가를 위한 거잖아요. 이건 이렇게 개발해 주세요 하는 건데 이렇게 보내면 이거가 보기에 불편한 거죠. 이렇게 보내든가 이렇게 보내든가 그렇죠? 이렇게 보면 끊어 쓰기가 좋잖아요. 디스크립션 하실 때에도 보는 사람이 보기 편하게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내 위주가 아니라. 저는 이런 식으로 디스크립션 작성합니다. 자, 제가 작성한 방법인데 비원 결제는 비원은 결제 버튼을 탭을 해야 돼요. 비원 결제하려고 그러면 비원이라면 결제 버튼을 탭하면 필수 정보를 수집을 해요. 그 필수 정보 그리고 필수 값이 다 안 들어오면 낱널일 때 필수 값 다 들어오면 낱널이니까 필수 값이 다 들어오면 결제 완료가 되는데 결제를 탭했을 때 필수 정보 수집을 할 때 두 개를 받아요. 개인정보 수집 동의와 본인 인증을 받고 여기서 본인 인증은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카드 번호로 하는 경우가 있고 휴대폰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카드 번호로 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본인 인증은 카드 번호, 유효기간, 월연, CVC 번호, 카드 비밀번호 앞 두 자리 받고요. 본인 휴대폰 할 때는 휴대폰 번호, 이름, 생년, 성별, 내외국인 이런 것들을 받아요. 근데 개인정보 수집 동의는 전문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 인증은 카드, 휴대폰 가능한 거고요. 여기 휴대폰은 가상 키보드로 생성을 해야 돼요. 그 이름, 유효기간
유효기간은 올해 기준 최대 10년까지예요. 생년은 19땡땡, 네 자리를 표시해요. 그리고 내외국인 체크 안 했을 때 안내글은 내외국인입니다, 아닙니다 체크하고, 요 카드 번호 있을 때는 앞에 두 자리가 있고 나머지 두 개는 마스킹 처리를 해요. 왜? 이 내용들이 다 전 디스크립션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야 개발하고 거기에 체크가 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는 전문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요약본이 있고 전문을 볼 수 있으려고 하면 옆에 전문 보기라는 게 누르면 전문에 보이는 거죠. 근데 이게 없어. 근데 개발자가 어떻게 알아요? 디자이너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그리고 여기에 생년은 19땡땡 네 자리 표시한다. 생년월일 어떤 곳은 앞에 네 자리가 아니라 두 자리라는 것도 있어요. 그럼 헷갈리는 거죠. 어떻게 되라는 거지? 그리고 유효기간은 올해 기준 최대 10년까지입니다. 유효기간은 원래 쓰는데 어떻게 쓸 거냐? 이런 부분들도 어디에서 여러분들 화면 설계하신다라고 하면 이런 디스크립션도 다 달아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거 가지고 디자인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 개발할 수가 있는 거지. 이런 부분을 빠뜨린다? 그럼 개발 절대 안 돼요. 개발할 수 있죠. 개발자 마음대로. 알아서 해주는 데가 어디 있나요? 나중에 이 부분들이 어디서 걸리냐면 검수할 때 다 걸려요. 근데 검수할 때 이거 왜 안 됐는데요? 이거 기획서 없는데요? 이거 화면 설계 없는데요? 이거 전달받는 게 없는데요? 이런 얘기가 반드시 나옵니다. 그리고 저는 디스크립션 할 때 주로 이렇게 좀 하는데요. 첫 번째, 확정된 것과 변경 가능성이 있는 거는 명시를 해요. 자, 변경 가능성이 있다. 지금 A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현재 변경 가능성이 있어서 변경 가능성이 있는 거는 언제 활성될 것 같다. 코멘트를 좀 남겨주고요. 구현 예시가 있으면 샘플로 보여줘요. 그리고 액션 전후에 상태값 변경이 있으면 체크를 하고요. 또 글로스 이해가 안 되는 건 이미지 활용해서 설명을 하고, 또 디스크립션 수정하면 원글은 취소한 후에 왜 언제 삭제됐는지 기록하고 글을 업데이트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내가 할 얘기를 디스크립션에 모두 기입을 해요. 할 수 있는 한. 단 내용이 길어지면 구글 시트에 기입하고 링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다 담을 수 없잖아요. 저는 구글 시트를 많이 활용을 하는데 구글 시트에 또는 구글 독스에 정책서 같은 또는 디스크립션을 다 달고요. 그 부분들에 링크를 아예 걸어버려요. 그러면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는 화면 설계에서 담고 디테일한 분들은 구글 시트나 구글 독스에 올려서 링크 걸어서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있어도 잘 안 보는 게 디스크립션이나 없으면 없어 안 했다고 기획 업무하는 사람한테 책임이 돌아가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디스크립션 없으면 나중에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잊어버리기도 해요. 또 이 디스크립션들의 모음이 서비스 정책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따로 이제 서비스 정책 바로 다음에 하겠지만 서비스 정책 할 때 이 디스크립션들이 많이 활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체크해 두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화면 설계한 후에는 초본 완료 후에 스스로 한번 리뷰하시고요. 그다음에 고객 하기 전에 내뷰 TF 쪽 리뷰 먼저 공유하셔서 자, 이 A라는 기능이 화면 설계 나왔다. 이거를 다 공유해서 혹시 여기 추가 수정 누락된 게 있느냐 한번 공유하시고요. 또 고객 상사에게 보내서 컨펌 받으셔야죠. 그리고 형상 관리, 이거는 버전 관리, 뭔가 변경이 되면 항상 체크하시면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용자 화면 설계 본들이고요.